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겉핥아볼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대 중국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 중 평준서를 통해 들여다보는 한 무제 시대의 경제 정책인데요. 제국은 어떻게 거대한 상인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전쟁과 국가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서론입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이 그렇듯 한나라도 엄청난 번영의 정점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극적인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무제가 즉위하기 전 한나라는 이른바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도가 사상에 기반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백성을 내버려두는 무위지치를 펼쳤죠.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장안의 창고에는 묵은 곡식이 썩어가고 국고에는 돈을 묶은 끈이 다 썩어 끊어질 정도로 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 속에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 상인 자본이 비대해지는 역설적인 위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 정부는 백성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농민들의 세금은 수확량의 30분의 1에 불과했고 산과 바다의 자원 개발도 민간에 허용했죠. 심지어 민간에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까지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황실을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거상과 호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133년 한 무제가 흉노아의 화친을 깨고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수십만 명의 원정군을 동원하는 이 총력전은 70년 동안 비축했던 한나라의 국고를 단 몇 년 만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재정이 바닥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입니다. 특히 말 한 필 가격이 4,500전이나 했는데 기병이 출정했다 돌아오면 살아남은 말이 20%도 안 될 정도의 소모전이었습니다. 둘째, 황하의 대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 비용. 셋째, 한 무제 본인의 사치와 대규모 제사 등 종교 의례에 쏟아부은 돈 때문이었죠.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제국은 결국 스스로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국가 자본주의의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염철 전매제였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가장 돈이 되던 소금과 철 산업을 국가가 100% 독점해버린 겁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걸 넘어 전략 물자를 통제하고 거상들의 힘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안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독점했을까요? 철은 제국의 뼈대였습니다. 죄수들을 동원해 철광석을 캐고 무기와 농기구는 오직 관청에서만 팔았습니다. 사적으로 철을 만들면 왼발에 쇠고랑을 채웠죠. 소금은 생존 필수제라 가격이 올라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솥을 빌려주고 생산된 소금을 전량 강제 수매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제국에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었습니다. 국가는 한해, 하동, 남양, 임공 등 제국의 핵심 요충지에 철관을 설치했습니다. 수도권 방어부터 풍부한 철광 매장지를 이용한 양산체제, 그리고 훗날 거상들의 기반을 빼앗아 국유화하는 작업까지 제국 전역을 아우르는 완벽한 독점 생산망을 구축한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쟁이 사라지자 관청에서 만든 철제 농기구는 툭하면 부러지고 너무 크고 투박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부러진 철 사태였죠. 농민들은 불량 농기구를 강제로 사야 했고 이는 곧 농업 생산성 저하와 굶주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는 산업 생산을 넘어 물류와 가격까지 장악합니다. 바로 균수법과 평준법인데요. 기존에는 먼 지방에서 세금으로 특산물을 수도까지 가져오다 보니 운송비가 물건값보다 비싼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균수법은 지방의 물건을 싼 곳에서 걷어들여 비싼 다른 지역에 파는 국가주도 차익 거래였습니다. 평준법은 물건을 비축했다가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거대한 독점 상인이 되어 물건을 헐값에 강제 매입하고 인위적으로 품귀 현상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합법적 시장 조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은 다름 아닌 상인 출신 관료들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유교학자들 대신 상옥양, 동곽함양, 공근 같은 제염업자, 제철업자 출신의 이제의 밝은 테크노크라트들을 재정 고위직에 앉혔습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의 논리를 국가 행정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상인 출신 관료들은 심판이자 선수가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무기로 경쟁 상인들을 파산시키고 자신들과 결탁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었죠. 사마천은 이들이 시장 바닥의 장사치와 다를 바 없이 이익만 쫓는다며 관료 조직의 끔찍한 도덕적 해이를 고발했습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국가의 손길은 생산과 유통을 넘어 백성들의 주머니를 직접 털어가는 자산 수탈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가혹한 법 집행관들과 악명 높은 고민령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약탈적인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홍리, 즉 가혹한 관리들을 앞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탕입니다. 장탕은 대농령인 아니라는 관리가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것 같자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비방했다는 기막힌 복비죄를 씌워 사형시켜버립니다. 반대하면 죽는다는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가장 파괴적인 조치는 산민과 고민이었습니다. 산민령은 상인들에게 일반인보다 5배나 높은 징벌적 재산세 폭탄을 때린 제도입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자들이 생기자 이번엔 고민령을 발동합니다. 재산을 숨긴 사람을 밀고 하면 몰수한 재산의 무려 50%를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50%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 앞에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이웃과 친척이 서로를 밀고 하는 감시 사회가 되었죠.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파산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수억의 현금과 토지를 빼앗아 국고를 채웠지만 그 대가로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고민령 사건은 중국 역사에 뼈아픈 유산을 남깁니다. 민간 자본은 공중분해되었고 권력 뒷받침 없는 돈은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가 각인되었죠. 살아남은 상인들은 권력과 결탁하거나 토지에만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권력이 경제를 압도하는 관본위 사회, 중국식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역사적 뿌리가 됩니다. 네 번째 파트, 화폐 전쟁입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나라는 화폐의 주조권을 독점하고 현대의 신용화폐 같은 위험한 실험을 감행합니다. 무제는 기원전 118년 민간의 화폐 주조를 전면 금지하고 무게와 규격을 통일한 오수전을 발행합니다. 테두리를 만들어 동전을 갉아내는 걸 막았죠. 화폐 발행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돈을 찍어낼 때 생기는 차익인 신요리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가장 급박했던 시기 황제는 기상천외한 화폐를 만듭니다. 황실 정원에 흰 사슴 가죽 한 장에 40만 전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귀족들에게 강제로 사게 만든 백록 비패 그리고 은과 주석을 섞어 액면가를 부풀린 백금 상품입니다. 사실상 화폐의 탈을 쓴 강제 재산 몰수였고 민간에선 위조 화폐가 넘쳐나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을 현대 경제학으로 보면 어떨까요? 가죽 쪼가리와 질 나쁜 백금을 강제로 쓰게 한 것은 백성들의 구매력을 빼앗는 인플레이션 조세였습니다. 또 위조된 악화가 좋은 화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그레셈의 법칙이 고대 중국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화폐 수량설 공식에 대입해봐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전쟁과 조악한 농기구로 실질 생산량 Y는 줄어드는데 국가가 불량 화폐 M을 마구 찍어내니 결과적으로 극심한 물가 피해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5장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역사가 사마천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의 저서 사기 속 화식열전과 평준서는 극명한 사상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긍정하고 예찬했습니다. 반면 평준서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국가가 시장을 억압하고 중산층을 파괴한 통제 경제의 끔찍한 민낯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민쟁리, 즉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한 무제의 평준, 균수 정책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 독점 상인이 되어버린 최악의 정치 표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천이 완전한 자유방임만을 외친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강압적인 독점이나 재산 몰수를 멈추고 질서를 유지하며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규제와 상업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모델을 이미 2000년 전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상업화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가혹한 수탈은 붕괴의 전조를 불렀습니다. 살 길이 막힌 상인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흑산적이라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죄가 특사들을 보내 탄압하려 했지만 반란 규모가 너무 커서 관리들조차 처벌을 피하려 거짓 보고를 올릴 정도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원전 89년 한 무제는 윤대의 조서를 내리며 자신의 무리한 정벌과 정책이 천하를 고단하게 했다며 역사에 유례 없는 공개 사과를 합니다. 요란했던 잔치가 끝난 뒤 백성을 쥐어짜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관료 상홍양은 훗날 팽영, 즉 가마솥에 삶아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자본주의가 낳은 뼈아픈 대가였죠. 오늘 살펴본 핵심 인물과 정책을 요약한 표입니다. 상홍양, 장탄과 같은 관료들, 그리고 국가가 유통과 자원을 장악했던 균수, 염철 전매,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박살낸 고민령까지. 안보와 경제 통제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2000년 전 한나라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날의 경제위기나 국가 개입 논쟁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마천의 평준서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 채널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